안녕하세요. 오늘도 배달의 일반 기계기사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망의 재료역학 세 번째 방송이네요. 오늘 방송은 재료역학의 기초라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응력 변형률의 개념 및 관련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계인간 홍익이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타입캐스트 TTS 서비스로 오디오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그럼 오늘 방송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재료역학의 기초와 관련하여 응력 및 변형률 개념, 탄성, 소성 등을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약 2.7문제 평균 출제가 되었으며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출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 어려운 문제가 간혹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만 충실하게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초심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재료역학의 기본 개념으로 외워야 할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암기가 되는 것도 있고 몇몇은 제가 암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하지만 많은 분들이 펼쳤던 책을 다시 덮는 부분도 이 부분이란 생각이 드네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듯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인 개념 등을 보충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미지의 힘 1번과 힘 2번이 있습니다. 어느 쪽 힘이 더 커 보이나요? 다들 2번 힘이 크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힘을 받고 있는 물체가 그림과 같이 생겼을 때 어느 물체가 더 많은 힘을 받고 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물체가 더 많은 힘을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분명 힘은 크기가 있는 물리량이지만 힘을 견디는 재료의 크기에 따라 재료가 견디는 힘의 크기는 다를 겁니다. 결국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물리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객관적인 물리량으로 아마도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체에서는 유명한 파스칼의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물리량을 압력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체, 다시 말해 재료를 해석할 때 사용이 되면 이름이 응력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응력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응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응력의 단위는 압력과 같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뉴턴 퍼 미터 제곱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입니다. 그리고 응력은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 두 가지가 있으며 수직 응력은 그냥 응력이라고도 합니다. 수직 응력은 어떤 재료를 잘랐을 때 그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이고 전단 응력은 재료의 절단면과 수평으로 작용하는 응력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며 기계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환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10k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절단하면 그림과 같이 절단면의 수직으로 응력이 작용합니다. 응력은 힘 나누기 면적입니다. 따라서 힘 10kN 나누기 면적 1을 하면 5kN per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다음은 전단 응력 문제입니다. 볼트 머리부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전단 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부위만 다시 그려놨습니다. 전단 응력이 단면과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달 능력이 작용하는 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달 능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오른쪽에 적어 놓은 것과 같이 볼트 머리부의 원둘레 곱하기 볼트 머리부 두께입니다. 따라서 원둘레 파이 D와 볼트 머리 두께 18mm를 곱하면 전달 능력이 작용하는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약 1413입니다. 따라서 전단력을 계산하면 힘 나누기 면적이므로 7200 나누기 1413을 하면 되겠네요. 전단 능력의 크기는 약 5.1N/mm 제곱이 나오네요. 다음은 변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형률도 수지 극력에 대한 변형률과 전단 능력에 대한 변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지 극력에 대한 변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형률에서 율이란 것은 비율을 나타내는 말이란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변형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축 방향 변형률인 종변형률과 Y축 방향 변형률인 횡변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변형률인 X축 방향 변형률은 X방향 변형량인 델타 X를 변형 전 길이인 L로 나누어준 값입니다. 단위는 무차원 수입니다. 횡변형률인 Y축 방향 변형률은 여기 정리한 식과 같이 델타 Y를 D로 나누어준 값입니다. 이번 장의 마지막인 전달 능력에 의한 변형률 값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달 능력에 의한 변형량을 람다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 변형률을 값말화 할 때 타젠트 값만은 길이 L분의 람다가 됩니다. 그런데 전달 능력에 대한 변형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타젠트 감마는 감마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 능력에 의한 변형률 감마는 다시 L분의 람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달려가시면 됩니다. 침대로 달리지 마시고 다음 장으로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응력과 관련한 후크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응력 변형률 선도를 통해 탄성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려는 후크의 법칙은 탄성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되고 탄성 범위 내에서 외력이 제거되면 스프링과 같이 재료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항복점을 벗어나면 재료의 영구 변형이 발생되는 소성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성 영역에서는 외력이 제거되어도 재료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오른쪽 그림을 봐주세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스프링에 의한 힘을 배우는데 스프링에 의한 힘 F는 스프링 상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에 의한 힘 F는 스프링 상수 곱하기 변이 늘어난 거리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재료도 탄성 한도 내에서는 스프링과 동일한 기동을 합니다. 응력에서 스프링 상수에 해당하는 것이 탄성 계수인데 영문자로 E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변이에 해당하는 것이 변형률입니다. 결론적으로 응력은 재료의 탄성 계수에 비례하고 응력의 크기는 탄성 계수 곱하기 변형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그마는 E 곱하기 입실론입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입실론은 L분의 델타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력은 면적분의 힘입니다. 여기 있는 식을 델타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A 곱하기 E 분의 PL입니다. 여기 노란색 박스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델타 하면 A 2분의 PL이 자동으로 튀어나야 합니다. 이건 유도하지 말고 구구단처럼 암기하세요. 전달 능력은 앞에서 알아본 내용과 유사합니다.
전다 능력은 전단 탄성계수 곱하기 전단 변형률이고 전다 능력에 의한 변형량 감마는 A 지분의 PL입니다. 수직 응력에 의한 변형량과 결과 값이 비슷한 형태입니다. 같이 기억하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포화성의 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화성의 비는 일축응력, 다시 말해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재료의 가로 방향 및 세로 방향, 변형률 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 정리한 것처럼 축방향 변형률 대비 횡방향 변형률의 비를 나타냅니다. 기호로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포화성의 비의 역수는 m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m을 우리는 포화성의 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상에서는 종방향은 세로, 횡방향은 가로를 나타내는데 재료역학에서는 종방향은 축방향을 의미하며 세로 변형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횡방향 변형량은 가로방향 또는 원주방향 변형량을 의미하겠죠? 옆에 제가 정리한 그림은 방금 전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재료역학을 접하면서 말이 너무 헛갈려서 조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크리프는 고온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탄성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외력이 제거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피로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하중은 반복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5초 뒤에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의 그림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진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면 부시처럼 보이는 물체가 들어가 있고 하중 P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같이 보시면 전다 능력을 받는 곳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림에서처럼 전다 능력이 작용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그럼 전다 능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01의 제곱이 되고 작용면이 두 곳이라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하중피는 2000N이며 이것을 계산하면 12.73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 됩니다. 이것을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12.73이 됩니다. 그림만 잘 이해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진변형률, 진응력, 공칭응력 그리고 공칭 변형률의 관계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같이 풀어볼게요. 공칭은 재료가 힘을 받아 변형을 하는데 그 변형량, 단면적이나 길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진이란 재료가 힘을 받아 단면적이 변할 때 수축한 실제 단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그림은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공칭 응력 선도와 진응력 선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응력과 공칭 응력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를 완전 탄성체로 가정하면 줄어든 부분은 반대로 그만큼 늘어나게 되며 다시 말해 부피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정리한 것과 같이 외력을 받기 전 단면적을 A0, 길이를 L0라고 할 때 A0 곱하기 L0는 변형 후에 단면적 A와 길이 L의 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진응력 시그마 T는 A분의 P가 되고 앞의 식에서 A는 L분의 A0 곱하기 L0가 됩니다. 이것을 식에 대입하면 A0, L0분의 PL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0분의 P는 공칭 응력 시그마 N이므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L은 변형 후의 길이이므로 처음 길이 L0 플러스 변형량 델타로 바꿀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시그마 N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입실론 N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 진 변형률과 공칭 변형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실론 T는 변형이 발생하는 미소 변형률을 모두 적분하면 되는데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인테그랄 D 입실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적분 범위는 0부터 입실론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장 과정 중 발생하는 길이의 변화량을 dL이라고 하면 입실론은 L분의 dL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분하면 L은 L0분의 L이 됩니다. 앞서와 같이 L은 L0 더하기 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L은 1 더하기 입실론 N이 됩니다. 수학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이 문제를 못 풀어도 자격증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기출문제 3번입니다. 이 문제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최적 탄성계수 K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다 배운 내용이지만 세월이 흘러 대부분 기억 속에서 잊혀진 내용일 겁니다. 특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른쪽 노란 박스를 보면 굳이 -3이는 G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치기 바로 전에 외워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5과목을 동시에 보니 외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암기 팁을 하나 알려드려야 여러분도 방송 듣는 기분이 나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연상법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지겹게 이걸? 굳이 3번이나 이걸 외워? 이렇게 하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겠죠? 기출문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왼쪽 노란 박스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M이는 2지 괄호 열고 M 더하기 1입니다. 그리고 포화송 B가 0.3이니 포화송의 수 M은 0.3분의 1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풀면 G분의 2는 2.6이 나옵니다. 각자 풀어보세요. 저는 대신 암기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M이야. 이그? M이 아니고 M1이야? 좀 더 재밌게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설렁해도 연상법으로 암기하세요.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기출문제 4번입니다. 두 점의 핀이 끼워져 있고 인장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5초 뒤에 같이 풀게요. 두 구멍에 핀을 끼우면 두 부재의 신장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핀을 끼우기 전 두 부재의 구멍 사이의 거리인 0.01m가 됩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옆에 그림을 다시 볼까요? 왼쪽 부재가 0.5cm를 이동하면 오른쪽 부재도 동일하게 0.5cm 이동해야 핀으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두 부재의 총 늘어난 길이가 1cm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왼쪽 부재의 늘어난 길이 델타1은 A1분의 PL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1은 왼쪽 부재의 길이이며 수치를 식에 대입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재의 늘어난 길이를 델타2라 하고 동일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와 같이 델타1 더하기 델타2는 0.01m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P는 약 133.3kN이 나옵니다. 기출문제 5번입니다. 축 방향 하중을 받고 있고 원주 방향 변형률이 있을 때 막대의 길이 신장량 델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5초 뒤에 같이 풀게요. 아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원주 방향이 어디인지 이젠 아시겠죠? 문제에서와 같이 인장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 방향으로 길이가 늘어나고 원주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포화송의 B뮤는 축 방향 변형률분의 원주 방향 변형률입니다. 이것은 입실론분의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뮤는 0.3이므로 입실론을 계산하면 0.0005가 나옵니다. 따라서 길이 변화 델타를 계산하면 1.5mm가 나옵니다. 기출문제 6번입니다. 최대 사용 강도가 나와 있고 축방향 인장하중을 받고 있을 때 강봉의 최소 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5초 뒤에 같이 풀게요. 안전계수는 허용응력분의 극한응력입니다. 앞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 설명을 생략합니다. 여기서 최대 사용은 극한응력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안전율이 5이므로 허용응력은 80MPa이 됩니다. 응력은 면적분의 힘입니다. 따라서 숫자를 넣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 지름은 약 2.19cm가 나옵니다. 기출문제 7번입니다. 최적 변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단면적 변형률 A분의 델타 A는 2뮤 입실론입니다. 그리고 최적 변형률 V분의 델타 V는 입실론 곱하기 1-2뮤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드릴 팁이 없습니다. 단면적은 제곱이니까 앞에 2가 붙는다고 이해하시고 최적은 세제곱인데 여기 3이 뒤집혀 있네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3이 나오네요. 대충 이렇게 보고 외우세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고 다른 식으로 탄성계수의 2 곱하기 입실론입니다. 각 숫자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입실론을 계산하면 954.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최적 변형률은 입실론 곱하기 1-2뮤이므로 계산하면 0.00038입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축방향 변형률 입실론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가 되므로 20 나누기 0.016이 됩니다. 이것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리고 단면적 변형량을 구해보겠습니다. 델타 A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하면 0.0016입니다. 위에 있는 단면적 변형률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뮤는 2입실론 A분의 델타 A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0.25가 나옵니다. 결과식이 복잡하지 않으니 기억하고 계시면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8번입니다. 앞에서 한번 풀어본 유형인데 이번에는 봉의 신장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5초 뒤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절단법을 사용하여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60kN의 인장력이 작용하니 오른쪽에도 이렇게 동일하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해야 평형을 이룰 겁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왼쪽 면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합력은 왼쪽으로 20kN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20kN의 오른쪽 방향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오른쪽 부분을 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이렇게 40kN의 합력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은 이렇게 40kN의 오른쪽 힘이 작용합니다. 여기 1번 부분은 60kN의 인장하중,
가운데 2번 부분은 20kN의 인장하중이, 그리고 마지막 3번 부분은 40kN의 인장하중이 작용합니다. 1번, 2번, 3번 부재의 변형량 델타를 각각 9에 더해주면 봉 전체의 길이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는 PL분의 A2임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총 신장량은 0.24cm가 나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힘과 모멘트에 유사한 문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노치보 응력 분포를 물어보는 기출문제였습니다. 노치보 응력은 실험 결과 값입니다. 노치보에서 최대 중심축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었네요. 안녕.